자, 오늘부터 할 포인트는 다시 역학으로 돌아와서 일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일은 W, 워크라는 뜻의 글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일과 관련된 내용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제 과학자 이름이고요. 뭐하는 과학자냐면 물을 막 휘젓는 일이라는 걸 해가지고 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우리 그래서 음료수 막 흔들면 폭탄 팍 터지잖아. 그 화학할 때 배웠죠.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했지. 이래 됐잖아. 그래서 흔들어댔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따니까 팍 터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연구한 과학자가 줄이에요. 자, 일이라는 건 그럼 뭐냐? 워크. 우리 이제 뭐 영어, 우리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던가 뭐 그런 쪽의 설명인데 과학에서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이거 봐봐.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세 가지가 딱 잡혀 있어요. 첫 번째가 물체일 때 힘이 가해져야 돼요. 두 번째, 그 물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동 거리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힘과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이어야 됩니다. 물체에 힘이 가해져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둘이 같은 방향일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어떤 물체를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쭉 잡아당겼다 칩시다. 그럼 요 움직인 거리가 뭐가 될 것이다? 이동 거리 S가 되겠죠. 그리고 저 움직이는 동안 우리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다고 칩시다.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요 힘의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하잖아. 맞지? 그림을 좀 약간 삐뚤어하게 그려졌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 일의 크기는 힘과 거리의 곱이다 하면 끝나, 그냥.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경우가 있어. 물체는 옆으로 그대로 움직였어. 그런데 물체에 가해진 힘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이 주어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우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옛날에 합력 구할 때 선생님이 힘을 가로 세로로 나누고 했던 거 기억하죠? 첫 시간에. 그지? 그 개념 여기 적어요. 요 힘을 요렇게 나누는 거예요. 가로랑 세로로. 뭐 어떻게? 가로축 방향의 X와 세로축 방향의 FY로 나누고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가로축 방향의 움직인 거리 S와 지금 여기에 없긴 한데
세로로 올라가는 h를 구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0인 거잖아. 그죠? 요렇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경우의 일의 fx 곱하기 s 가로 방향끼리 곱하고 여기에 세로 방향끼리 곱한 것을 합하는 계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요거는 지금 중등이 없습니다. 이걸 다 거친 결과만 중등에서 이야기할 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다? 세로축 높이가 0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로? 0으로 뿅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관건이 되는 fx 요거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를 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fx는 뭐가 된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삼각비에 나오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식은 결국 뭐로 바뀐다? fs 코사인 세타라는 형태의 식으로 바뀌게 된다. 중학교에서 이 식은 안 가르치고 요 식까지만 가르쳐요.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느냐? 이 단원에 바로 이어나오는 이것 때문입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이건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일이 0이 되는 경우. 한마디로 지금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말하면 되죠. 그럼 뭐가 어떻게 되면 0이 되는데? 첫 번째, F가 0이면 되죠. 힘을 안 준 거. 두 번째, S가 0이면 되죠. 간단하게 말하면 뭐야? 안 움직인 거. 세 번째, 각도가 90도면 돼요. 왜? 각도가 90도면 어떻게 된다?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거든. 코사인 90도가 0이란 말이야. 수직이면. 그럼 직접 이제 요것들의 예시를 들자면 힘이 0이 되는 경우는 마찰이 없는 경우 수평면에서 물체가 등속 직선할 때 물체를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밀고 가는데 마찰력이 없다면 난 내가 실제로 밀고 간 게 아니죠. 왜? 우리 첫 시간에 배웠잖아. 힘이 가해지면 빠르기나 방향이 변해야 된다. 그지? 기억하지? 그럼 이 경우는 힘을 안 준 거네. 등속 직선이니까. 비슷한 예로 무중력일 때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려도 힘을 준 게 아니죠. 이해가 되지? 두 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칠판이 무너질 것 앞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선생님이 칠판을 하루 종일 밀고 서 있었어. 그래서 칠판이 안 넘어졌어. 선생님이 한 과학적인 일의 양은 얼마다? 0. 왜? 칠판이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헤라클레스가 아틀라스라는 거신 대신에 하늘을 하루 종일 들고 서 있었거든. 황금 사과를 얻기 위해서 헤라클레스가 한 일의 양은 얼마다? 0.
왜? 하늘이 안 움직였으니까. 이해가 되죠? 세 번째, 90도인 경우.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는. 뭐랑 뭐냐? 첫 번째. 등속 원운동하고 있는 거. 실제로는 타원으로 돌고 있지만 달이 지구 주위를 돌 때 지구가 달에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등속 원운동이라고 친다면 일정한 속력으로 도니까.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막 돌리고 있어. 내가 물체한테 하고 있는 일량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되게 많이 헷갈리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별을 한 5개 정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틀려요. 뭐냐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건 일이잖아. 들고 서 있는 건 일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 들고 있는 채로 옆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옮기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왜? 90도니까. 내가 물체를 들고 있다는 건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다? 위로 주고 있다지. 근데 물체는 어디로 움직였어? 옆으로 움직였잖아. 그러면은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마 오늘 과제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건데. 자, 20N짜리 물체가 하나 있습니다. 물체 무게가 20N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5N의 힘으로 3m를 잡아당기면 이 물체를 3m 옮기는 동안 내가 하는 일의 양, 수평으로 잡아당긴 일의 양은 5N 곱하기 3m가 돼서 15줄이에요. 그리고 이 물체를 내가 위로 들어 올린다면, 위로 1m만 들어 올릴게. 그 위로 들 때는, 위로 들어 올릴 때 일의 양은 원래 무게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서 9.8mh가 될 때 요 m은 킬로그램 단위일 때는 9.8을 더 곱해줘야 되고, 아니면 W 곱하기 H, 여기서 W는 뉴턴 단위일 때를 말해. 그래서 주어진 단위가 킬로그램이냐 뉴턴이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뭐로 줬다? 뉴턴으로 줬죠. 그러면 20N을 1m 들어 올렸으니까 20N 곱하기 1m라서 몇 줄? 20줄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물체를 봐봐. 요렇게 잡아당겨서 위로 들어 올리는데 해야 되는 총 일의 양은 15줄이랑 20줄 합쳐서 35줄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왜 이게 별표 5개짜리냐? 얘를 만약에 1m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놨잖아? 그럼 몇 줄의 일이 필요하다? 20줄만 있으면 돼요. 왜? 요거 들어 올리는 거는 얘랑 똑같잖아. 그럼 들어 올리는 데는 몇 줄? 20줄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고 가는 데는 들고 이동했잖아. 그럼 여기는 몇 줄이 된다? 그치, 빵줄이 되지. 그럼 이렇게 가면 합쳐서 몇 줄? 그치, 20줄밖에 안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실제로
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아까 방금 정리한 건데요. 물체가 옆으로 움직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일단 중등 과정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일만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등속 직선일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개념을 들어갈 거예요. 에너지들에 대한 개념을 들어갈 건데 그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일을 해주는 게 에너지라는 걸 변화시키게 되면서 속력이 바뀔 수 있어. 근데 순수하게 내가 한 일의 양을 물어보는 과정에서는 즉 속력이 바뀌지 않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속 직선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이 알짜힘의 크기가 0이다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고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체가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내가 이 물체에 앞쪽으로 분명 힘을 주고 있는데, 그지? 힘을 주고 있는데도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 말은 뭐가 지금 동시에 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뒤쪽으로 마찰력 또한 같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평형이어야 되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마찰력의 크기와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일의 크기를 F 곱하기 S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움직이는 거리 S 그대로 두고 물체가 갈 거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마찰력 곱하기 S로 적어도 같은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우리가 마찰력의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수평면에 물체를 두고 이 물체를 너무 삐뚤어졌네. 여기까지 들어 올린다고 한다면 요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려면 요 거리가 h가 될 거고, 내가 이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기 위한 힘 F는 뭐랑 똑같게 된다?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소문자 W라는 건 단위가 뉴턴일 때, 9.8 곱하기 질량이라는 건 단위가 킬로그램일 때, 그리고 요 올라오는 높이가 뭐랑 같은 거다? 이동거리 S랑 같은 거죠. 맞죠? 그럼 이 경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은 F 곱하기 S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W 곱하기 H. 자,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일 때고 W 단위는 뉴턴일 때를 말하는 거다. 당연히 이동 거리는 단위가 뭐다? 미터겠죠. 그지? 여기도 마찰력의 단위 당연히 뉴턴일 거고 이동 거리 단위 미터일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개념이 뭔지 알겠어요? 즉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라는 단위랑 같은 단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힘이 F, 거리가 S인 어떤 그래프에서 일정한 크기로 힘을 주는데 일정한 거리 S를 F만큼 움직인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F 곱하기 S니까 W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옛날에 운동할 때도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이게 된다라는 말은 어떤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F, 가로축이 S일 때 그래프가 직선이 아닌 막 이런 곡선의 형태를 그릴지라도 결국 이 그래프 밑넓이의 뜻 자체가 뭐다? 이대양이라는 거 기억하죠?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 이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 정리. 자, 그 다음 바닥에 일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우개가 여기구나. 자, 일률, P, 파워. 자, 일률이라는 개념은 이제 단위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단위는 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리에서는 이제 공식을 쓸 때 쓰는 기호가 있고요. 계산이나 이런 걸 해서 답을 적을 때 쓰는 단위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잘 이해하고 생각하고 잘 써야 되는데 이거를 헷갈리는 경우가 여기서부터 되게 심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하나 빼고 달라요. 딱 하나만 두 개가 겹쳤어. 배웠죠? 뭐? 전압. 맞지? 전압만 둘 다 대문자 부위로 일치했고 대부분 다 다르잖아요. 잠깐 그거를 좀 공부를 하고 가자면 자, 개념, 기호 요거 잠깐만 좀 이해를 하고 갑시다.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근본적으로는 두 위치 사이의 간격인데 되게 다양한 뜻으로 부릅니다. 거리, 길이, 변이, 높이, 두께, 반지름, 지름, 폭, 높이. 맞지? 거리 소문자 S, 높이 소문자 H, 반지름 R, 길이 L, 두께 D,
지름 대문자 D. 그 다음에 좌표축상에서의 위치 X, Y, Z. 이런 기호들이 전부 다 결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뜻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미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게 물리학에서의 약속이에요. 세계 공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 두 글자로 줄이면 질량. 기호로는 소문자 M, mass라 그래가지고 소문자 M을 쓰고 천체급 있죠. 뭐 지구라던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대단히 큰 고유한 경우는 대문자 M을 쓰기도 합니다. 질량 단위는 우리가 킬로그램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서 어떤 순간까지 이걸 우리는 시간이라 그러죠. 기호로는 소문자 t를 쓰는데 반복이 되는 시간일 경우는 우리가 대문자 t를 쓰기도 합니다. 우린 이거를 뭐라 부르느냐? 시간, 주기. 이건 시간, 이건 주기라고 부르죠. 시간의 기본적인 단위는 세컨드를 씁니다. 초라는 단위를 쓰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전기할 때 배운 암페어. 그 다음에 온도 단위인 켈빈. 또 뭐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뭔가 더 있는데. MKS, 켈빈, 암페어. 또 뭐 있었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 어쨌거나 이런 단위들을 조합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위들이 이제 뭐 아까 말한 줄이라던가 뉴턴이라던가 이런 건 이제 전부 다 얘네들을 조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도 그거죠. 일률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표하는 게 W, 와트. 대문자는 사람 이름이라 그랬죠. 사람 이름은 와트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과학책 참 읽어본 것들 머리를 싹 끄집어내 보면 과학자가 아닌데 와트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과학자라 불러야 되나? 기술자라 불러야 되나? 발명가라 불러야 될까? 이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 그 사람이에요. 자, 일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의 효율을 말하고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것이 일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요 말 자체를 그대로 공식으로 옮겨보면 일률이라는 것은 시간당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라는 거죠. 맞지? 그런데 아까 W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힘 곱하기 거리가 W였지. 그럼 뭐도 된다? 시간분의 힘과 거리가 되고 이게 F 곱하기 T분의 S가 되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니에요?
뭐야? 시간분의 거리. 네, 맞아요. 그래서 F 곱하기 V로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많이 단위들을 쓰죠. 와트라는 단위는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줄 퍼 세컨드도 단위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단위가 나옵니다. 뉴턴 미터 퍼 세컨드도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들을 좀 많이 물어보게 되고 이런 거죠. 뭐 일률이 크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해요.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 더 빨리, 더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다. 혹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도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도 같이 나와 버리냐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단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단위들 말고 같이 쓰는 단위 하나가 더 있어요. 마력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는 HP라고 쓰는데요. horsepower라는 뜻이에요. 제임스 와트가 처음 이제 우리가 증기기관을 개발했을 때 그 증기기관의 성능,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때 차용해온 단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편한데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률의 양이에요. 말 한 마리가 1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 750줄 정도를 매 초마다 할 수 있거든, 말은. 그러니까 한 1초에 70kg짜리 물체를 1m 정도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말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었다는 거지. 매 초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와트가 처음 증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영국은 기차는 없는데 철도는 있었거든. 왜? 광석을 캐는 광산, 특히 석탄을 캐는 탄광이 되게 영국에 발전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말을 썼어요. 그런데 마차를 끌고 다니려니까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일반 마차로는 무게를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미리 철도를 깔아버린 거야. 레일을 깔고 그 위에 쇠바퀴로 된 마차를 끌고 다니는 거죠. 정해진 길로만 다니니까. 그래놓고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어린애들이 이렇게 말 데리고 이렇게 마차 운반을 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리고 그런 운송수단 말고도 그렇게 탄광을 파면 밑에 지하수가 고인단 말이야. 근데 이걸 빨리 안 퍼내면 붕괴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퍼내는 펌프도 말이 돌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임스 와트가 그 당시 영국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재료인 석탄이라든가 나무를 태워서 어떤 기계를 계속 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증기기관을.
그러면은 이 증기기관을 팔아먹을 때 얘가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를 주변의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당연히 뭐가 제일 쉽다? 이 기계 한 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말 몇 마리로 할 수 있는 일하고 같다라고 설명해주면 이해가 편하겠죠. 그럼 기계를 살려는 어떤 공장을 돌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 몇 마리 사서 저거 할 바에 저 기계 한 대 사서 돌리는 게 낫겠네? 라는 비교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력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일단 필기. 자, 오늘 수업 내용의 마지막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 개념을 배울 수 있거든요. 에너지, 영어로 에너지. 일본 애들이 발음을 잘못 발음하면 에네르기. 진짜야? 에네르기. 얘도 단위가 줄입니다. 열도 줄이라는 단위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단위예요. 에너지라는 개념에서. 에너지라는 것은 그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에너지라는 관점은 요렇게 씁니다.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일과 에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일 에너지 원리라는 게 있는데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 개와 주위의 개념 옛날에 설명 한번 했던 거 기억하죠? 화학할 때. 그 주위, 외부. 주위라고 쓰는 게 좀 더 이해가 낫겠네. 물체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인 내가 물체한테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체 혹은 그 개가 가진 그 영역이 가진 총 에너지량은 증가하게 돼요. 내가 일을 해줬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물체계가 외부에다 어떤 일을 해주게 되잖아. 그럼 위에 거의 반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체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는 대신에 그 외부가, 일을 받은 외부가 에너지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정리한 것을 우리는 일 에너지 원리라 그러고, 결국 이 내용을 정리하면 뭐가 되느냐? 일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형태로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는 대부분 일이라는 형태로 전달이 되거나 혹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해줘도 그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죠. 어떤 에너지들이 있느냐. 그지? 에너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한 요렇게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비파동 에너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 근데 이제 크게 나누면 주로 이제 요런 형태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요. 요 4개가 우리 물리책 순서입니다. 선생님하고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우리 요 교재의 형태 순서예요. 그래서 잘 보면 얘가 기어야. 어디? 오른쪽 밑에. 그 필기 페이지 오른쪽 밑에 봐봐. 어떤 사람이 기어 2개 들고 있죠? 얘가 조금 몇 페이지 넘겨보면 모닥불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구가 하나 있을 거고요. 돋보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책이에요. 그렇게 영역을 쪼개 놓은 겁니다. 보통 물리에서 다루는 게 여기고, 화학 에너지는 주로 화학이나 생물에서 다뤄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사실 우리가 물리에서 제일 많이 배우게 되는 게 이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얘입니다. 역학이란 말 그대로 힘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뜻이잖아. 얘는 이제 크게 나누면 운동 에너지인 키네틱 에너지 EK랑 위치 에너지 EP,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요. 운동 에너지는 사실 알짜 힘을 통해서 전달받은 에너지라서 질량이 운동하는 동안 가지게 되는 에너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주변의 외부가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러면 물체를 쳐다보면 에너지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물체를 올려놨을 때 그 위치 때문에 생긴 에너지. 용수철 같은 걸 내가 잡아당겨서 늘려놨을 때 늘어나서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게 바뀐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요 2가지를 다음 주에 공식을 증명하고 계산법을 배우고, 이걸 바탕으로 일 에너지 원리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럼 예를 들어 운동하는 물체에 내가 일을 더해주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속력도 바뀌고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배울 겁니다. 열 에너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열 에너지는 온도 변화를 일으키고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열 팽창을 일으키는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실제로 단원으로 배우진 않았어요.
전기 에너지라는 것은 회로를 흐르고 있는 전하들이 운반해주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구는 빛이 나고, 전동기는 회전을 하고, 저항에서는 열이 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지. 빅 파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빛 에너지랑 파동 에너지. 이건 이제 전자기파고, 이건 물리적인 파동이죠. 진동, 지진 이런 것들. 얘네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빛 파동 에너지라고 하고요.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면 결합이 분해가 되고 새로운 결합을 하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결합과 나중에 결합을 비교했을 때 에너지 양을 비교해서 우리 화학 맨 마지막 시간에 한 거 기억하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때 출입하게 되는, 계산하게 되는 그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시들로는 영양소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지들 있죠. 건전지, 배터리.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면 전기를 충전하는 줄 알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화학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뭐를 움직이는 거다?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게 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만 필기하고 요건 새로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그리고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것들 이야기도 좀 같이 하고. 자, 일단 요 필기.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좀 간단하게 좀 배워봅시다. 요즘에 되게 많이 듣죠. 신재생 에너지. 뉴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 신재생 에너지. 결국 신에너지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 기존에 인류가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되는 에너지 기술을 신에너지라 그래요. 그럼 요 신에너지의 가장 선두에 서는 게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는 두 가지 형태로 살아요. 수소에너지와 수소연료전지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수소에너지는 말 그대로 수소를 연소시킵니다. 그 아폴로 계획 있잖아요.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할 때. 그때 아폴로 계획을 가능하게 했던 세턴5 로켓이라는 로켓 엔진이 있는데 얘가 대표적인 수소 에너지죠. 수소와 산소를 뿌려놓고 폭발을 시켜버리면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팽창되고 그때 뿜어내는 힘의 반발력으로 로켓을 밀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건 당연히 수증기죠.
그 원래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책에 나오잖아요. 수소기체의 성질은 불 붙이면 대단히 강력, 빵 하고 터지는 폭발하는 성질이 있다. 그걸 이용하는 게 수소에너지고, 우리 부산에서는 어떻게 지금 쓰고 있냐면, 저기 해운대 신시가지 있지, 그린시티. 거기 제일 끝에 가면 백병원 맞은편에 해운대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 가보거나 옆에 지나가 보거나. 송정 갈 때 보통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거기 가면 뭐 하느냐면 그 쓰레기 태우는 데예요. 근데 쓰레기만 태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화석연료, 보통 도시가스나 기름을 갖다 뿌리고 그거를 섞어서 이제 쓰레기를 태우고 그 태워진 열에너지를 바탕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온수를 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 그린시티 난방도 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뭐를 섞어서 뿌린다? 수소를 같이 섞어서 뿌려주는 거죠. 태우는데. 그러면은 화력이 연소가 매우 강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온도로 쓰레기를 태울 수 있게 되고 그럼 오히려 매연이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쓰는 게 수소에너지고 연료전지라는 것은 지금 은근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자동차. 그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받아서 우리 물의 전기분해 화학 반응 있잖아. 물에다가 전기를 흘렸더니 수소 나오고 산소 나오더라. 그럼 이걸 거꾸로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돼?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면 물이랑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내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처럼 그 모터를 돌려서 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요. 화물차들도 있고요, 버스도 있고요, 개인 승용차도 있어요. 넥소라고. 선생님 아파트에도 있더라, 한 두어 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수소 에너지고요. 그리고 얘는 솔직하게 신에너지까지는 아닌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석탄이라는 건 고체잖아요. 고체 연료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어서 잘 안 써. 그런데 만약에 석탄을 화학 반응시켜서 액화, 그러니까 기름의 형태나 가스, 우리 천연가스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사실 2차 대전 초기에 독일이 썼던 기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은 좀 더 매연이 적고 훨씬 더 클린하고 고품질의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런 건 이제 기존에 없는, 그리고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자체가 화석연료, 특히 석유를 대체하는 게 메인 목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재생에너지, 리필. 다시 채워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연계에서 계속 우리가 획득해서 사용하더라도 계속 쓸 수 있게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들을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게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가 있죠. 태양광 에너지는 빛을 받아서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적 작용으로 바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이용해서 다른 발전기를 작동시키는 이런 거를 태양열이라 그러는데 태양광의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중에 풍력도 사실 태양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도.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지구의 자전 공전 때문에 생기는 걸 조력이라고. 파력은 우리 파도 치는 걸 이용해서 발전하는 걸 파력 발전이라고 그러고, 조력과 조류 발전은 비슷한데, 조력은 우리 밀물썰물의 높이 차이, 우리 서해안 같은 데 가면 되게 심하게 나잖아. 이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게 조력 발전. 조류 발전 같은 경우는 밀물 때 물이 쫙 들어왔다 썰물 때 쫙 빠져나가잖아요. 이 밀물 썰물의 힘을 이용하는 게 조류 발전.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 서해의 시와호에 있고요. 요거는 어디 있냐면 저기 통영에 있습니다. 한산대교, 그 이순신대교 밑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도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바이오 에너지는 이런 거예요. 옛날 지금도 중국 유목민족을 쓰고 있습니다. 소똥. 말린 소똥. 몽골이라던가, 인도 북부, 그쪽에 보면, 유목민족들이 소 똥는 걸, 소 똥누고 마른 거를 가져와서 말려놓은 걸 가지고 모닥불 같은 거 태울 때 던져 놓으면 이게 큰 화력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바이오 에너지고, 아니면 설탕 같은 당분을 발효시킨 에탄올을 가지고 작동한다. 아니면 실제 유럽에서는 어떤 것도 하냐면 폐식용유 있죠. 콩기름 폐식용유. 이것들을 모아서 화학 처리를 한 뒤에 자동차 연료로 써요. 이런 것도 바이오죠. 왜? 기반이 어디에서? 생명체에서 나온 물질을 기반으로 하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 쓰레기 태우는 것도 에너지라 그랬죠? 폐기물. 요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결국 석유를 대체하려는 여러 가지 연구나 움직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다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요거 필기해봐.